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이름,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원권 지폐에도 나오고 한글을 만든 왕으로 유명하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는 역사책에 나오는 그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가 왜 그토록 많은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지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397년 5월 15일 한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도. 아버지는 이방원,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입니다. 이방원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훗날 조선의 3대 왕이 되는 태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도는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형이 둘 있었습니다. 첫째 형이 양녕대군, 둘째 형이 효령대군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에는 왕위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장자 계승입니다. 첫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지요. 둘째나 셋째는 왕이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말입니다. 현대로 비유해 볼까요? 삼성, 현대, SK 같은 대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회장에게 아들이 셋 있다고 칩시다. 누가 회사를 물려받을까요? 보통은 장남입니다. 물론 요즘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물려준다고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장남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아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편하게 삽니다. 돈 걱정은 없지요. 회사 임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자리는 아닙니다. 책임도 덜하고 부담도 덜합니다. 대신 권력의 정점에는 서지 못합니다. 이도, 즉 충녕대군도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왕이 될 일은 없는 왕자. 편하게 학문이나 하면서 살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기록을 보면 충녕대군은 어릴 때부터 책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형들이 밖에서 놀 때 이 아이는 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책을 다 읽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특히 천문학, 음악, 의학 같은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형이 왕이 되면 자기는 그냥 왕의 동생으로 편하게 살면 됩니다. 권력 싸움에 끼어들 필요도 없고 정치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학문이나 연구하면서 존경받는 왕족으로 살 수 있습니다. 현대로 치면 이런 겁니다. 대기업 3남이 사업에는 관심 없고 대신 예술이나 학문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막내는 그림에 재능이 있어, 우리 셋째는 음악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본인도 편합니다. 회사 경영은 형한테 맡기고 자기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이도가 딱 그랬습니다. 1410년 충녕대군은 결혼을 합니다. 나이가 13세였습니다. 13세의 결혼이요? 네, 놀라셨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일찍 결혼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특히 왕족은 더 그랬지요. 신부의 이름은 심씨. 훗날 소원왕후가 되는 여인입니다. 시몬이라는 고위 관료의 딸이었지요. 이 결혼도 평범한 왕자의 평범한 결혼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자인 형 양녕대군이 아니라 그냥 셋째 아들의 결혼이었으니까요. 특별히 화려한 혼례도 아니었고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부는 평생을 함께합니다. 세종이 왕이 된 후에도 소원왕후는 그의 곁을 지킵니다. 1446년 왕후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6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제5부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결혼 후에도 충녕대군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책을 읽고 학문을 연구하고 가끔 아버지 태종과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태종은 셋째 아들의 총명함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을 왕으로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장남 양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으니까요. 1410년부터 1418년까지 충녕대군은 그렇게 8년을 보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8년이었습니다. 정치와는 거리가 먼 학자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418년 6월, 충녕대군의 나이 21세. 갑자기 큰 사건이 터집니다. 형 양녕대군이 세자 자리에서 폐위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녕대군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세종실록과 태종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양녕대군은 기생을 가까이 하고 정사를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사냥과 놀이를 좋아하고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궁궐 밖으로 몰래 나가서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에 돌아오는 일도 잦았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보기에 이 아들은 왕이 될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직접 피를 흘리면서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 형제들을 죽이고 처가 사람들도 제거했습니다. 그런 태종의 눈에 양녕대군은 너무 나약하고 무책임하고 왕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효령대군은 어땠을까요? 효령대군은 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였습니다.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지요. 태종은 특히 불교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위 계승자가 불교에 빠져 있다. 이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아버지 태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셋째를 세자로 삼겠다. 충녕대군 이도를 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대기업 회장에게 아들이 셋 있습니다. 장남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스캔들이 터집니다. 술집 출입이 잦고 사생활이 문란합니다. 이사회에서 문제가 됩니다. 주주들이 불안해합니다. 둘째는 어떤가 봤더니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 활동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보다 봉사가 좋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회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회장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를 봅니다. 셋째는 조용히 공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스캔들도 없고 품행도 단정하고 머리도 좋습니다. 학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회장은 결정합니다. 셋째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 이게 바로 1418년 6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기뻤을까요? 글쎄요. 기록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21년 동안 왕이 될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책이나 읽으면서 편하게 살 생각이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존경받는 학자 왕족으로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자가 되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현대로 치면 이런 겁니다. 대학에서 철학이나 문학을 전공하던 학생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옵니다. 너 내일부터 회사 나와라. 형이 사고 쳤다. 내가 후계자다. 네. 저는 경영 공부 안 했는데요. 저는 연구하고 싶은데요. 배워라. 시간 없다. 내가 해야 한다. 이도의 심정이 이랬을 겁니다. 부담스럽고 두렵고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세자가 된 지 불과 2달 만입니다. 1418년 8월 태종이 갑자기 왕위를 물려줍니다. 충녕대군은 세종으로 즉위합니다. 나이 21세였습니다. 빠릅니다. 너무 빠릅니다. 보통 세자는 몇 년 또는 십수년 동안 세자 수업을 받습니다. 정치를 배우고 신하들을 알아가고 국정을 익힙니다. 그런데 이도는 세자가 된 지 2달 만에 왕이 됩니다.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태종은 이렇게 급하게 왕위를 물려줬을까요? 여기에는 태종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권력을 잡기 위해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이복 형제들을 죽였고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에서 친형 이방간과 싸웠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처가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역사에서 어떻게 기억될지를요. 형제를 죽인 왕, 피로 권력을 잡은 왕으로 기억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태종은 생각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깨끗한 이미지는 아들에게 주자. 태종은 왕위를 물려준 후에도 상황으로서 실권을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사와 외교 분야는 태종이 직접 챙겼습니다. 세종은 이름만 왕이었고 실제 권력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아들에게 CEO 자리를 물려줍니다. 하지만 회장은 은퇴하지 않고 명예회장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명예회장이 내립니다. CEO인 아들은 이름만 CEO입니다. 실권은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회의에서 결정해도 아버지가 뒤집으면 뒤집히는 겁니다. 인사권도 예산권도 핵심 사업 결정권도 모두 명예회장이 쥐고 있습니다. 세종의 초기 통치가 그랬습니다. 21세의 젊은 왕.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있는 왕이었습니다. 1422년 세종에게 큰 충격이 일어납니다. 태종이 세종의 장인 시몬을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종은 외척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자기 아내 원경왕후의 집안인 민씨 가문도 견제했고 심지어 왕비의 아버지까지도 숙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태종에게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제거한다. 그것이 처가 사람이든 친인척이든 상관없다. 세종의 장인 시몬도 그렇게 희생됐습니다. 시몬이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이유로 태종은 그를 역모 혐의로 몰아 처형했습니다. 세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아버지가 죽는데 왕인 자기가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기록을 보면 세종은 이 일로 아버지와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입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받아들인 것이지요. 세종은 이때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대기업 CEO가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회장인 아버지가 CEO의 장인을 회사에서 내쫓습니다. 아니, 내쫓는 정도가 아니라 비리 혐의를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CEO인 아들은 항의합니다. 아버지, 장인어른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합니다. 회사를 위해서다. 외부 세력이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CEO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아버지의 결정을 뒤집을 힘이 없습니다. 세종이 그랬습니다. 왕이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살아있는 한 세종은 진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종은 이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권력이란 것이 무엇인지, 정치란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아버지처럼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도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제도였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태종은 사람을 죽여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재를 키워서 권력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종이 평생 추구한 방식이었습니다. 1422년 5월 10일 태종이 사망합니다. 이제 세종은 진짜 왕이 됩니다. 나이 25세였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세종은 본격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1420년에 설치되었던 집현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신숙주, 성산문, 박팽년, 최항, 정인지 같은 인재들을 발탁했습니다.
집현전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왕의 싱크탱크입니다. 연구소입니다. 정책을 연구하고 책을 편찬하고 왕에게 조언하는 기관입니다. 현대로 치면 청와대 정책실 또는 대기업의 전략기획실 같은 곳입니다. 세종은 왜 이것을 강화했을까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왕이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연구하고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오직 연구만 하게 했습니다. 다른 행정 업무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책 읽고 연구하고 토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왕에게 조언하라고 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대기업 CEO가 사내 연구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재들을 모십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당장 수익 내는 일 하지 마세요. 판매 실적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미래를 연구하세요.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조언해 주세요. 세종이 집현전에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현전이 훗날 훈민정음을 만드는 핵심 그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1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종은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아들이었고 그냥 조용히 책이나 읽으면서 살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실수로 갑자기 세자가 되고 2달 만에 왕이 됩니다. 21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초기에는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장인이 죽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왕이었고 실권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죽은 후 25세의 세종은 자기만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힘이 아니라 제도로, 카리스마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혼자가 아니라 전문가들과 함께. 이것이 세종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세종은 1세대 창업주가 아니라 2세대 전문 경영인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태종이 카리스마와 결단력으로 회사를 세웠다면 세종은 시스템과 제도로 회사를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조선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듣겠습니다. 제2부에서는 세종이 본격적으로 펼친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마도 정벌, 토지개혁, 농업과 의학의 혁신, 그리고 북방 경영까지. 청년 군주 세종이 어떻게 나라를 바꿔나가는지 함께 보시지요. 오늘 제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대왕 이야기 제2부입니다. 제1부에서 우리는 셋째 아들로 태어나 갑작스럽게 왕이 된 세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1세에 즉위했지만 아버지 태종의 그림자 아래 있었던 젊은 왕. 하지만 1422년 아버지가 죽고 나서 25세의 세종은 본격적으로 자기만의 통치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2부에서는 1419년부터 1433년까지 세종이 청년 군주로서 어떤 도전들을 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마도 정벌, 집현전 강화, 전국 토지 재측량, 농업과 의학의 혁신, 그리고 북방 경영까지. 세종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어떻게 다졌는지 함께 보시지요. 1419년 세종 즉위 1년째입니다. 나이는 22세였습니다. 이때 세종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대마도를 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마도가 어디냐고요? 일본 규슈와 한반도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도 일본 영토지만 당시에도 일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조선이 대마도를 쳐야 했을까요? 왜구 때문이었습니다. 왜구라는 건 일본 해적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배를 타고 와서 조선의 해안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심지어 사람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왜구는 엄청난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왜구들의 근거지가 바로 대마도였습니다. 세종은 생각합니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 대마도를 쳐서 왜구의 근거지를 없애야 한다.
하지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대마도는 일본 땅입니다. 일본과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조선의 위신은 땅에 떨어집니다. 즉위한 지 1년밖에 안 된 젊은 왕이 이런 모험을 한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종무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대마도를 치라. 1419년 6월 이종무는 병선 227척, 군사 1만 7천 명을 이끌고 대마도로 갑니다. 이것을 기해동정이라고 부릅니다. 조선군은 대마도에 상륙해서 왜구의 근거지를 불태웁니다. 집 1939채를 불태우고 배 129척을 노획하고 조선인 포로 131명을 구출합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만에 국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나라를 계속 괴롭히던 해적 조직의 근거지를 특수부대를 보내서 소탕한 겁니다. 인질도 구출하고 적의 무기도 노획하고 깔끔하게 작전을 성공시킵니다. 국민들은 환호합니다. 우리 대통령 멋있다. 신하들도 인정합니다. 점지만 결단력이 있구나. 세종의 대마도 정벌이 그랬습니다. 이 사건으로 세종은 단순히 학문만 좋아하는 왕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후속 조치였습니다. 세종은 대마도를 완전히 정복하거나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마도 영주와 협상을 합니다. 1443년에는 계해약조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의 내용은 뭐냐? 제한적으로 무역을 허용하되 왜구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로 치면 이렇습니다. 해적 소탕 작전을 성공시킨 후 그 지역과 정상적인 무역 협정을 맺는 겁니다. 너희가 해적질 안 하면 우리랑 장사하자. 서로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세종의 외교 감각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무력만 쓰는 게 아니라 무력과 외교를 함께 사용한 것이지요. 1420년 세종은 집현전을 강화합니다. 집현전은 원래 태종 때 설치된 기관이었지만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집현전이 뭐냐고요? 제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싱크탱크입니다. 연구소입니다. 세종은 여기에 최고의 인재들을 모았습니다. 신숙주, 성산문, 박팽년, 최항, 정인지, 이계, 강희안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세종은 이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줬습니다. 첫째, 월급을 주면서 오직 연구만 하게 했습니다. 다른 행정 업무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둘째, 왕실 도서관의 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왕과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대기업 CEO가 최고급 연구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최우수 졸업생들을 모십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당장 돈 버는 일하지 마세요. 영업 실적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미래를 연구하세요.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연구하세요. 그리고 가끔 저한테 와서 결과를 보고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답해 주세요. 세종이 집현전에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현전 학자들이 훗날 엄청난 업적들을 만들어냅니다. 훈민정음 창제, 각종 서적 편찬, 정책 자문 등등. 집현전은 세종시대 문화 융성의 핵심 엔진이었습니다. 왜 세종은 이렇게 집현전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요. 아무리 똑똑한 왕이라도 농업, 천문학, 의학, 음악, 군사, 외교를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종은 최고의 전문가 집단을 만든 겁니다. 1424년부터 1426년까지 세종은 전국의 토지를 다시 측량합니다. 이것을 양전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세금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토지에 세금을 매겼습니다. 땅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지 장부가 엉망이었던 겁니다. 어떤 양반은 땅이 많은데도 장부에는 적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측량할 때 뇌물을 주고 적게 기록하게 했거든요. 반대로 어떤 농민은 땅이 별로 없는데도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불공정했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전국의 토지를 다시 측량해서 누가 얼마나 땅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한 겁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이 반대했습니다. 자기 땅이 정확하게 측량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니까요. 지방 관리들도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일이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세종은 밀어붙였습니다. 3년에 걸쳐서 전국의 토지를 다시 측량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토지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국세청이 전국의 부동산을 다시 조사합니다. 누가 얼마나 땅과 집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장부가 엉망이어서 어떤 부자는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적게 냈거든요. 부자들은 반대합니다. 왜 우리를 조사하느냐? 사생활 침해다. 하지만 정부는 단호합니다.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입니다. 숨긴 재산 다 찾아낼 겁니다. 3년 동안 전국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세 자료를 만듭니다. 이제 부자들은 재산에 맞게 세금을 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종의 토지 재측량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1444년 공법이라는 세금 제도로 완성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3부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1429년 세종은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듭니다. 농사에 관한 책입니다. 농사책?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 사람들이 쓰던 농사책은 중국 책이었거든요. 문제는 중국과 조선의 기후가 다르다는 겁니다. 땅도 다르고 강수량도 다릅니다. 중국 농사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종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전국의 노인 농부들에게 물어봐라. 이 땅에서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이 뭔지 물어봐라. 그들의 경험을 기록해라. 관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농사 잘 짓는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씨를 언제 뿌려야 한다.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 작물은 이렇게 심어야 한다 같은 실용적인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만든 것이 농사직설입니다. 조선 땅에 맞는 조선 사람들의 경험이 담긴 농사책이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외국 경영 서적만 보고 경영을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맥킨지 보고서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미국이나 유럽 사례입니다. 한국 문화, 한국 법, 한국 소비자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섭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모아보자. 현대, 삼성, LG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한국 중소기업들의 노하우는 뭔지 조사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다른 기업들에게 나눠주자. 세종의 농사직설이 바로 그런 책이었습니다. 외국 이론이 아니라 우리 경험을 기록한 책.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세종의 철학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크고 강하지만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다. 이 생각이 훗날 훈민정음을 만드는 밑바탕이 됩니다. 1431년부터 1433년까지 세종은 의학 서적을 만듭니다. 향약 채취원령과 향약 집성방입니다. 향약이 뭐냐고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말합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중국에서 수입한 약재를 썼습니다. 비쌌습니다. 서민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세종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약이 드는 풀과 나무가 많을 텐데 왜 그것을 안 쓰고 비싼 중국 약만 쓰나?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조사해라. 어디서 나는지, 언제 채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다 기록해라. 향약 채취원령은 우리나라 약재를 달마다 언제 채취해야 하는지 기록한 책입니다. 향약 집성방은 우리나라 약재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무려 959가지 병에 대한 치료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외국에서 수입한 비싼 약만 먹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에도 약효가 있는 약초들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나섭니다. 한국산 약초 연구를 하자. 어디서 나는지, 언제 캐야 하는지, 어떻게 가공해야 하는지 다 연구하자. 그리고 그것으로 약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싸게 공급하자. 제약회사들이 연구합니다. 한약재 전문가들이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연구 끝에 한국산 약초 백과사전을 만듭니다. 세종의 의학서적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같은 철학입니다. 우리 것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 1433년 세종은 북쪽을 주목합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에 여진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진족은 조선을 자주 침략했습니다. 국경지대가 불안했습니다. 세종은 결정합니다. 국경을 확실하게 만들어야겠다. 김종서라는 장군을 북쪽으로 보냅니다. 김종서는 군대를 이끌고 여진족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을 쌓고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이것이 사군 육진 설치의 시작입니다. 1433년부터 1449년까지 약 16년에 걸친 프로젝트였습니다. 사군 육진이 뭐냐고요? 북쪽 국경지대에 군사 요새를 만든 겁니다. 사군은 압록강 쪽이고 육진은 두만강 쪽입니다. 여기에 성을 쌓고 군인을 배치하고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이것으로 조선의 국경선이 확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 두만강 국경선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국경지대가 계속 불안합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이 자주 넘어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국경선도 애매합니다. 정부가 결정합니다. 확실하게 국경을 정하자. 국경 초소를 세우고 군인을 배치하자. 그리고 그곳에 우리 국민들을 이주시켜서 마을을 만들자. 그러면 확실한 우리 땅이 된다. 군대가 투입됩니다. 국경 초소를 세웁니다. 이주민을 모집합니다. 북쪽으로 가면 땅을 주고 세금을 몇 년간 면제해준다. 사람들이 이주합니다. 마을이 생깁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시장이 생깁니다. 몇 년 후 그곳은 완전히 우리 땅이 됩니다. 세종의 사군 육진 설치가 바로 이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영토 개발 프로젝트였고 국가 경영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2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419년부터 1433년까지 세종은 청년 군주로서 엄청난 일들을 해냅니다. 1419년 즉위 1년 만에 대마도를 정벌해서 외구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외교로 뒷수습을 완벽하게 합니다. 1420년 집현전을 강화해서 최고의 싱크탱크를 만듭니다. 이것이 훗날 훈민정음의 산실이 됩니다. 전국 토지를 재측량해서 세금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1429년 농사직서를 만들어서 우리 땅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합니다. 향약 집성방을 만들어서 우리 약재로 병을 고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1433년 북방 경영을 시작해서 국경선을 확정하는 대역사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것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 중국 농사법이 아니라 우리 농사법, 중국 약재가 아니라 우리 약재, 애매한 국경이 아니라 확실한 우리 국경. 세종은 조선을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세종은 기술 자립을 추구한 CEO 같았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기술을 개발하자. 외국 컨설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방식을 만들자.
이런 철학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철학이 절정에 이르는 것이 바로 제3부와 제4부입니다. 과학혁명과 문자혁명. 세종은 조선만의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조선만의 문자를 만듭니다. 제3부에서는 1434년부터 1442년까지 세종이 장영실과 함께 만들어낸 놀라운 과학기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시계, 해시계, 치국이, 천문 관측 기구까지 조선의 과학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함께 보시지요. 오늘 제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대왕 이야기 제3부입니다. 제2부에서 우리는 청년 군주 세종이 어떻게 나라의 기초를 다졌는지 살펴봤습니다. 대마도 정벌, 지편전 강화, 토지 재측량, 농업과 의학의 혁신, 그리고 북방 경영까지 세종은 우리 것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오늘 제3부에서는 1434년부터 1442년까지 세종이 과학, 기술 분야에서 이룬 놀라운 업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시계, 해시계, 치국이, 천문 관측 기구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던 한 사람, 장영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해야겠습니다.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관기, 즉 관청 소속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머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영실도 노비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기계를 만드는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동래연에서 일하던 장영실의 소문이 중앙조정까지 들렸습니다. 세종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종은 결정합니다. 장영실을 데려와라.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장영실은 노비입니다. 천민입니다. 그런 사람을 조정에 둘 수는 없습니다. 세종이 답합니다. 능력이 중요하다. 신분이 무슨 상관인가?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대기업 CEO가 공장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노동자가 기계를 고치는데 천재적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기계도 뚝딱 고치고 심지어 개선 아이디어도 낸다고 합니다. CEO가 말합니다. 그 사람 본사로 데려와라. 연구소에 배치해라. 인사팀이 반대합니다. 사장님, 그 사람은 학력도 없고 비정규직입니다. 연구소에는 다 박사들인데요. CEO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 데려와라. 세종이 장영실에게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영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종시대의 거의 모든 과학기술 발명품에 장영실이 관여했습니다. 1434년 세종과 장영실은 두 가지 중요한 물건을 만듭니다. 자경루와 앙부일구입니다. 자경루가 뭐냐고요? 물시계입니다. 물이 떨어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시간을 재는 시계입니다. 그런데 그냥 물시계가 아닙니다. 자동으로 종을 치고 북을 치고 징을 치는 시계였습니다.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인형이 나와서 종을 쳤습니다. 현대로 치면 자동 알람 시계 같은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합니다. 자동으로 음악이 나오고 시간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시계 같은 거라고 할까요? 앙부일구는 해시계입니다. 해가 뜨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 그림자의 위치로 시간을 아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정교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위도를 계산해야 하고 계절에 따른 태양의 높이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세종은 시계를 만들었을까요?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왜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까요? 당시 조선에서는 시간이 애매했습니다. 해가 뜨면 아침이고 해가 중천에 뜨면 낮이고 해가 지면 저녁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 개념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거였습니다. 관청에서 일하는 관리들,
군인들, 농민들이 언제 일을 시작하고 끝내야 하는지 애매했습니다. 어떤 상관은 해가 떴으니 일해라라고 하고 어떤 상관은 아직 이르니까 조금 더 자도 된다라고 합니다. 기준이 없었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을 공유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회사에 정확한 출퇴근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팀장은 9시까지 출근해라라고 하고 어떤 팀장은 10시까지 와도 된다라고 합니다. 직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불공평합니다. CEO가 나섭니다. 전 직원 출근 시간은 9시로 통일한다. 퇴근 시간은 6시다. 정확한 시계를 회사 곳곳에 설치한다. 모두가 같은 시간을 보고 일한다. 세종의 자경로와 앙부일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의 민주화였습니다. 왕이나 양반이나 평민이나 모두 같은 시간을 공유하게 된 겁니다. 자경로는 궁궐과 종로에 설치됐습니다. 시간이 되면 종이 울렸습니다. 백성들은 그 종소리를 듣고 시간을 알았습니다. 앙부일구는 더 작아서 여러 곳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1437년부터 1438년까지 세종은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듭니다. 간이와 혼천이입니다. 간이는 별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혼천이는 천체의 움직임을 재현하는 기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별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계산하는 도구들입니다. 별을 왜 관찰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별을 보고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농사는 달력이 있어야 짓습니다. 씨 뿌릴 시기, 모내기 할 시기, 추수할 시기를 알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달력을 만들려면 천문 관측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당시 조선이 중국 달력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만든 달력을 수입해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에는 달력을 만들 기술이 없었거든요. 세종은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늘을 보고 우리 달력을 못 만든다? 말이 되나? 그래서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든 겁니다. 중국 기술을 참고했지만 조선 것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위도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중국과 조선은 위도가 다르니까요.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GPS를 쓰는데 미국 GPS에만 의존합니다. 미국이 GPS를 꺼버리면 한국은 길도 못 찾고 비행기도 못 띄웁니다. 정부가 결정합니다. 우리 GPS를 만들자. 우리 위성을 쪼고 우리 기술로 위치 측정 시스템을 만들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위성을 쏩니다. 지상국을 만듭니다. 몇 년 후 한국형 GPS가 완성됩니다. 이제 미국 GPS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종의 천문기구 제작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기술 자립이었습니다. 1441년 세종은 치구기를 만듭니다. 치구기가 뭐냐고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 재는 기구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통형 그릇을 땅에 놓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입니다. 그 높이를 재면 강우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데요? 아주 대단합니다. 치구기는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강우량 측정 기구입니다. 유럽에서 비슷한 것을 만든 게 1639년입니다. 조선이 200년 앞섰습니다. 왜 세종은 비를 재려고 했을까요? 농사 때문입니다. 농사는 물이 중요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너무 안 와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비가 많이 왔다 적게 왔다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없었습니다. 세종은 생각합니다. 수치로 기록해야 한다. 올해 강우량이 얼마인지, 작년과 비교해서 많은지 적은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치구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설치했습니다. 한양뿐만 아니라 지방 관청에도 설치했습니다. 매달 보고하게 했습니다. 이번 달 강우량은 얼마입니다. 이 데이터가 쌓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에 비가 얼마나 왔더라.
올해는 비가 적네. 가뭄 대비를 해야겠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기상청이 전국에 기상 관측소를 설치합니다. 온도, 습도, 강수량을 매일 측정합니다. 이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합니다. 그러면 날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일 비 올 확률 80%입니다. 다음 주에 태풍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민들은 이 정보를 듣고 준비합니다. 비가 온다면 수확을 당기고 태풍이 온다면 작물을 보호합니다. 세종의 치구기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한 겁니다. 데이터 기반 농업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1442년 세종은 칠정산을 완성합니다. 칠정산이 뭐냐고요? 달력을 만드는 계산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칠정이란 해,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말합니다. 이 7개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해서 달력을 만드는 겁니다. 칠정산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내편과 외편입니다. 내편은 중국 역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외편은 이슬람 역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세종은 두 가지를 다 연구해서 조선에 맞게 재계산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요? 정확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방법만 쓰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비교하면서 가장 정확한 답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칠정산이 완성되면서 조선은 자체적으로 달력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중국 달력을 수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선 하늘을 조선이 직접 계산하게 된 겁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핵심 설계 기술은 외국에서 사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이 기술을 안 팔면 한국은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정부와 기업이 결심합니다. 우리 기술을 개발하자. 10년 걸려도 좋다. 우리 힘으로 설계하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합니다.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모읍니다. 밤낮으로 연구합니다. 실패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10년 후 드디어 성공합니다. 한국산 설계 기술이 완성됩니다. 이제 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종의 칠정산이 바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역법의 자립, 과학의 자립이었습니다. 1442년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1444년 일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법입니다. 공법이 뭐냐고요? 세금 제도입니다. 제2부에서 세종이 전국 토지를 재측량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후속 작업이 바로 이 공법입니다. 공법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눕니다. 땅이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매깁니다. 둘째, 풍년인지 흉년인지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눕니다. 대풍년부터 대흉년까지 9단계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합니다. 땅이 좋고 풍년이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땅이 나쁘고 흉년이면 세금을 적게 냅니다. 공평합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세금을 낼 때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과 상황을 함께 봅니다. 소득이 같아도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더 냅니다. 올해 사업이 잘 안 됐으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공평한 과세입니다.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겁니다. 세종은 이 공법을 확정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이 제도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17만 명의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리고 1444년 공법을 확정합니다. 다만 전국에 바로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했고 후대에 가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3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434년부터 1442년까지 세종은 과학혁명을 일으킵니다. 1434년 자경루와 앙부일구로 시간의 민주화를 이룹니다. 간이와 혼천이로 하늘을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1441년 치구기로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합니다.
1442년 칠정산으로 역법의 자립을 이룹니다. 1444년 공법으로 공평한 세금 제도를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측정하고 기록하고 계산한다. 세종은 감으로 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했습니다. 시간을 측정하고 비를 측정하고 별을 관측하고 땅을 재고 풍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세종은 데이터 기반 경영을 한 CEO였습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 추측이 아니라 측정으로, 경험이 아니라 기록으로 나라를 경영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학혁명의 중심에 장영실이 있었습니다. 노비 출신이었지만 능력으로 인정받아서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된 사람. 세종은 신분이 아니라 능력을 받고 장영실은 그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제4부에서는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다루겠습니다.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1443년 창제부터 1446년 반포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반대와 갈등까지 문자혁명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지요. 오늘 제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대왕 이야기 제4부입니다. 제3부에서 우리는 세종의 과학혁명을 살펴봤습니다. 시계, 치국이, 천문 관측기구, 그리고 역법까지. 세종은 측정하고 기록하고 계산하는 데이터 기반 통치를 했습니다. 오늘 제4부에서는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다루겠습니다.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1443년 창제부터 1446년 반포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반대와 갈등까지.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반대를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43년 세종은 비밀리에 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편전 학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혼자서 또는 극소수의 측근들과만 작업했습니다. 왜 비밀로 했을까요? 반대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이 프로젝트를 절대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자, 여기서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에서는 한자를 썼습니다. 중국 글자입니다. 양반들은 어릴 때부터 한자를 배웠습니다. 10수년을 공부해야 겨우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도 한자로 봤습니다. 한자를 잘하는 사람이 양반이 되고 관료가 되고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한자를 몰랐습니다. 배울 시간도 없고 배울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지 못했고 쓰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상소를 쓸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문맹이었습니다. 세종은 이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세종이 직접 쓴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한다. 내가 이것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만 공식 언어로 씁니다. 모든 공문서, 법률, 계약서가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대학도 영어로 수업합니다. 법정도 영어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일반 국민 대부분이 영어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 학원 다닐 돈이 있는 부자들만 영어를 잘합니다. 그들만 대학을 가고 공무원이 되고 법관이 되고 권력을 잡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니까 계약서를 이해 못합니다.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영어로 진정서를 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말로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겠다. 세종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1443년 세종은 훈민정음을 완성합니다. 처음에는 28자였습니다.
자음 17자, 모음 11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24자입니다. 몇 개가 없어졌거든요. 훈민정음의 특징은 뭘까요?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세종은 소리가 나는 원리를 연구했습니다. 혀의 위치, 입의 모양, 목소리의 울림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5글자는 기본 자음입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습니다. 니은은 혀끝이 윈 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미음은 입의 모양입니다. 시옷은 이의 모양입니다.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세지면 획을 더합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됩니다. 니은에 획을 더하면 디귿이 되고 디귿에 또 획을 더하면 티읕이 됩니다. 규칙이 있는 겁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개가 기본입니다. 이것들을 조합하면 다른 모음이 됩니다. 와 이를 합치면 아가 됩니다. 의와 이를 합치면 어가 됩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기본 명령어 몇 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복잡한 명령어를 만듭니다.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하고 확장하기 좋은 언어를 설계하는 겁니다. 세종의 훈민정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과학적 설계, 논리적 체계, 그리고 배우기 쉬운 구조. 이것이 한글의 특징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소리와 글자가 완벽하게 대응하고 배우기 쉽고 어떤 소리든 표현할 수 있다고. 유네스코가 문해상을 만들면서 상의 이름을 세종대왕 문해상이라고 지은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1444년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훈민정음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널리 퍼뜨릴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학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최만리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1444년 2월 최만리는 다른 학자들과 함께 상소를 올립니다. 반대 상소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중국을 섬기는 나라가 중국 글자를 버리고 오랑캐의 글자를 만든다면 중국이 무엇라 하겠습니까? 둘째, 한자는 수천 년 역사가 있고 모든 학문과 문화가 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글자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백성들이 글을 쉽게 배우면 함부로 상소를 올리고 소송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이제부터 영어 대신 우리말로 공문서를 쓰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러자 엘리트 관료들이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를 써왔습니다. 세계 표준입니다. 갑자기 우리말을 쓰면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합니다. 대통령님, 모든 학문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도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지금 바꾸면 혼란만 생깁니다. 대통령님, 일반 국민들이 글을 쉽게 쓰게 되면 청와대의 민원이 폭주할 겁니다. 행정이 마비됩니다. 최만리의 반대 논리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세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화를 냈습니다. 세종실록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이 최만리를 불러서 심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세종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한자만 알고 소리의 이치는 모른다. 나라마다 말이 다르고 글자도 달라야 한다. 몽골에도 몽골 글자가 있고 일본에도 일본 글자가 있다. 우리만 없어서야 되겠느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을 내가 불쌍히 여겨 이 글자를 만들었다. 너희는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지식만 자랑하는구나. 최만리는 결국 의금부에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세종은 그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종은 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였을까요? 보통 세종은 신하들의 의견을 잘 듣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공법을 만들 때도 17만 명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훈민정음만큼은 달랐습니다. 반대가 있어도 밀어붙였습니다. 왜일까요?
세종에게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세종의 평생 신념이었습니다. 양반들의 반대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446년 9월 세종은 훈민정음을 정식으로 반포합니다. 동시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간행합니다. 해례본은 뭐냐고요?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 세종이 직접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인용한 그 유명한 문장입니다.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 문장에 세종의 철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것은 당시 관용적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종이 생각한 것은 백성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배울 기회가 없어서 글을 못 읽는다는 거였습니다. 가엾게 여겨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세종은 백성들을 동정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상소를 못 쓰고 계약서를 못 읽고 법을 몰라서 손해보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세종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워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로 공문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영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이해 못하고 법을 몰라서 손해를 봅니다. 저는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말로 공문서를 씁니다.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의 훈민정음 반포가 바로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1447년 훈민정음으로 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입니다. 용비어천가는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노래한 서사시입니다. 태조 이성계부터 태종까지의 업적을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한문으로도 쓰고 훈민정음으로도 썼습니다. 월인천강지곡은 석가모니의 일생을 노래한 불교 찬가입니다. 세종이 직접 지었습니다. 이것도 훈민정음으로 썼습니다. 왜 이런 책을 만들었을까요? 훈민정음을 보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으로 책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훈민정음을 접하게 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용비어천가는 나라의 역사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월인천강지곡은 불교 이야기니까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책을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훈민정음을 배우게 됩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앱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앱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안 씁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정부가 전략을 씁니다. 이 앱으로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만듭니다. 재난지원금을 이 앱으로 신청하게 합니다. 할인 쿠폰을 이 앱으로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앱을 깔고 써보고 익숙해집니다. 세종의 책 편찬 전략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음악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종은 1444년경에 정간보라는 악보를 만듭니다. 정간보가 뭐냐고요? 음악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오선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정사각형 칸을 그려놓고 거기에 음과 박자를 표시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고요? 당시에는 음악을 정확하게 기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직접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변합니다. 원래 음악이 뭐였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세종은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궁중 음악을 정확하게 보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간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같은 철학입니다.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승한다. 세종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음악도 글도 과학기술도. 자, 여러분. 제사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443년 세종은 비밀리에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28자의 과학적 문자였습니다. 지편전 학자들이 반대합니다. 최만리를 중심으로 강한 반대 상소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1446년 훈민정음을 정식으로 반포합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1447년 훈민정음으로 책을 만들어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세종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글을 못 읽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 계약서를 이해 못해서 손해보는 백성들, 법을 몰라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세종은 정보 민주화를 추구한 리더였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일부 엘리트에게만 독점되는 것을 막고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양반들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특권이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세종은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56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종이 옳았다는 것을 압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한국의 문맹률은 높았을 것이고 교육은 소수에게만 가능했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발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제5부에서는 세종의 마지막 시간을 다루겠습니다. 1446년 소원왕후의 죽음, 말년의 병마, 그리고 1450년 세종의 서거까지. 성군의 마지막과 그가 남긴 유산을 함께 살펴보시지요. 오늘 제사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군의 마지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대왕 이야기 마지막 제5부입니다. 제4부에서 우리는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훈민정음을 살펴봤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든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제5부에서는 세종의 마지막 시간을 다루겠습니다. 1446년 소원왕후의 죽음부터 1450년 세종의 서거까지. 병마와 싸우면서도 끝까지 일한 왕, 그리고 그가 32년간 남긴 유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46년 3월 24일 세종에게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왕비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소원왕후 심씨. 세종이 13세 때 결혼한 그 사람입니다. 36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세종이 세자가 되고 왕이 되고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록을 보면 소원왕후는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에 간섭하지 않았고 화려함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종의 뒤에서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키우고 왕을 내조했습니다. 1422년 세종의 장인 시몬이 태종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도 소원왕후는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지만 왕비로서 참았습니다. 남편인 세종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를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144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49이었습니다. 당시로는 그리 짧은 수명은 아니었지만 세종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세종은 이때 나이가 49세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잃은 겁니다. 더구나 이때 세종은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뇨병, 안질, 풍질 등 여러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대기업 CEO가 30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을 많이 잃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암과 질환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CEO는 충격을 받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했는데 너무 일만 하다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놓친 것이 후회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이 다시 일해야 합니다. 세종이 그랬습니다. 왕비를 잃었지만 나라는 계속 다스려야 했습니다. 1448년 세종은 총통등록이라는 책을 만듭니다. 총통이 뭐냐고요? 대포입니다. 화포라고도 합니다. 조선은 이미 고려 말부터 화약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고 그 기술이 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종시대에는 이 화약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큰 대포, 작은 대포, 배에 싣는 대포, 성에서 쓰는 대포 등등. 그리고 그 사용법과 제작법을 정리한 것이 총통등록입니다. 왜 세종은 군사 기술에 신경을 썼을까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상하게 들립니까? 전쟁 무기를 만드는 게 평화를 위한 것이라니요. 하지만 세종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세종시대에 조선은 크게 두 가지 군사적 위협이 있었습니다. 북쪽의 여진족과 남쪽의 왜구입니다. 이들을 막아내려면 강한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제2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종은 1419년에 대마도를 정벌했고 1433년부터 북방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사군 육진을 설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총통등록은 그 군사력의 기술적 기반을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어떤 대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국방부가 무기 체계 매뉴얼을 만듭니다. 탱크, 전투기, 미사일 같은 무기들의 제작법, 운용법, 정비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야 전쟁이 나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세종의 총통등록이 바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종이 단순히 학문만 좋아하는 왕이 아니라 국방도 철저하게 준비한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446년 왕비가 죽은 후 세종의 건강은 더욱 나빠집니다. 기록을 보면 세종은 여러 가지 병을 앓았습니다. 첫째, 당뇨병입니다. 세종은 목이 자주 마르고 소변을 자주 봤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당뇨 증상입니다. 단 것을 좋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둘째, 안질입니다. 눈병입니다. 세종은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눈이 나빠졌습니다. 말년에는 거의 앞을 못 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셋째, 풍질입니다. 관절염 비슷한 병입니다. 몸이 붓고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이 모든 병의 원인은 과로였습니다. 세종은 너무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신하들과 회의하고 정책을 고민했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전하, 좀 쉬십시오. 건강을 돌보셔야 합니다. 세종이 답했습니다. 나라 일이 급하다. 쉴 수 없다. 말년에 세종은 침전이 아니라 상정전이라는 곳에서 국정을 처리했습니다. 상정전은 침전보다 작고 간소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해서 큰 정가까지 걸어가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정전에서 누워서 또는 앉아서 계속 일했습니다. 신하들이 와서 보고하면 들었고 결정할 것은 결정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대기업 CEO가 말년에 암투병을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도 계속 일합니다. 임원들이 병실로 와서 보고합니다. CEO는 병상에서 결제하고 지시합니다. 사장님, 이제 좀 쉬셔야 합니다. 아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가 끝내야 한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일하는 CEO. 세종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시작한 일들을 끝내야 한다는 책임감. 훈민정음도 보급해야 하고 사군 육진도 완성해야 하고 각종 제도도 정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1450년 2월 17일 세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53세였습니다. 만 나이로는 52세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젊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당시로는 그렇게 짧은 수명은 아니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으니까요. 그래도 세종은 과로로 일찍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을 덜 했다면, 건강을 더 챙겼다면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종이 죽자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백성들이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하들도 통곡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장남 문종이 즉위합니다. 1421년에 세자로 책봉된 그 아들입니다. 하지만 문종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즉위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문종의 아들인 어린 단종이 왕이 되고 결국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깁니다. 세조의 찬탈입니다. 세종이 그토록 애써서 만든 왕조의 안정이 아들 때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세종이 더 오래 살았다면, 문종이 더 오래 왕위에 있었다면 단종의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 자, 이제 세종이 32년간 남긴 유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훈민정음입니다. 한글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한국의 문맹률은 높았을 것이고 교육은 소수에게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글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둘째, 과학기술입니다. 자경루, 앙부일구, 치국이, 간해, 혼천해, 칠정산. 이런 과학기술들은 조선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됐습니다. 셋째, 영토입니다. 사군 육진 설치로 압록강, 두만강 국경선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영토가 세종 때 완성된 겁니다. 넷째, 제도입니다. 공법, 지편전, 각종 법률과 제도들. 이것들이 조선 왕조 500년을 지탱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다섯째, 문화입니다.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삼강행실도, 용비어천과 같은 책들. 이것들이 조선 문화의 토대가 됐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세종은 이런 CEO였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는 아버지가 만든 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틀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품도 혁신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시장도 확대하고 시스템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학이었습니다. 고객을 위해서 세종에게 고객은 백성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것이 세종의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양반들은 반대했습니다. 자기들의 특권이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세종은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세종은 성군일까요? 업적이 많아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적만으로 성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종이 성군인 이유는 방향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모든 정책은 백성을 향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들이 글을 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치국이는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법은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기 위해서였습니다. 농사직설과 향약집성방은 백성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세종은 주주가 아니라 고객을 위한 경영을 한 CEO였습니다. 주주 중심 경영은 이윤을 최대화합니다. 단기 실적을 올립니다. 주가를 올립니다. 하지만 고객은 뒷전입니다. 고객 중심 경영은 다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만듭니다. 공정한 가격을 매깁니다.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당장은 이윤이 적어 보여도 결국 회사는 더 오래 갑니다. 세종이 후자였습니다. 백성 중심 정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종은 죽은 지 570년이 지난 지금도 존경받습니다. 업적만 대단한 왕은 많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진심으로 생각한 왕은 드뭅니다. 세종은 그 드문 왕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세종은 백성들이 글을 못 읽는다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거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서 해결했습니다. 둘째, 반대를 무릅쓰는 결단력입니다. 훈민정음을 만들 때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옳다고 믿는 일은 끝까지 해냈습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입니다. 세종은 감으로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전문가를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세종은 혼자 다 하지 않았습니다. 지편전 학자들, 장영실 같은 기술자들, 김종서 같은 장군들을 활용했습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했습니다. 다섯째, 백성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백성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든 직원이든 학생이든 누구든 세종의 이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옳은 일은 끝까지 하고 데이터를 중시하고 전문가를 존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 여러분. 제1부부터 제5부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1397년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1418년 왕이 되고 32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1450년 53세에 세상을 떠난 세종. 그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됐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하나가 됐습니다. 세종이 위대한 이유는 업적 때문만이 아닙니다. 방향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훈민정음, 과학기술, 영토 확장, 제도 정비, 문화 융성. 이 모든 것이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세종의 유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글로 글을 쓰고 세종의 이름을 지폐에 새기고 세종대왕을 기억합니다.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과로로 일찍 죽었고 아들에게 안정된 왕조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조선 500년을 지탱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백성을 가르친 왕. 백성을 위한 왕. 그래서 성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